안녕하십니까. 전 장안주한교회 성도 그리고 지금도 그 장안주한교회를 사랑하는 곽경도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양자역학과 기독교 신앙 뭐 이런 주제를 한번 살펴보겠는데 재미없습니다, 처음에는. 그런데 이제 뒤쪽에 우리 신앙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조금 어려운 문제를 좀 쉽게 이렇게 풀어볼 수 있는 그런 잘 안 들립니까? 예, 중요한 문제들이 나오니까 조금 참으시고 조금 기다려 주시면은 아마 신앙에 유익한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전체적으로 순서는 우리가 왜 양자역학을 죄송합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우리가 왜 기독교인이 왜 양자역학이라는 것을 살펴봐야 되는지 그 이야기도 좀 하고요. 그 다음에 양자역학이라는 용어를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보면 도대체 양자역학이 뭐냐 그 이야기도 좀 하고 뭐 그렇게 해서 이제 성경하고 어떻게 연관되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지금 자, 우리가 성경은 우리가 뭐 절대 진리로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뭐 익히고 공부하고 열심히 배워야 되는 걸로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외에 또 역사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섭리해 가신 하나의 흔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역사도 잘 살펴보면은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것을 잘 알 수 있고, 특히 유대인들의 역사, 이스라엘 역사 이런 것들을 보면은 어떻게 하나님이 취하시고 버리시고 때리시고 싸매시고 하는 것들을 여실히 드러나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독립과 뭐 전쟁사 이런 것들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인생에 많은 희노애락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뭐 때리심과 싸매심과 이런 것들을 느끼고 합니다. 그죠? 그러면서 성경 외에도 우리가 신앙적으로 도움되는 일들이 역사를 통해서 유대인들을 통해서 또 인생 전체를 통해서 많이 배우게 됩니다. 자, 그리고 특히 그랜드 캐년이라고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거대한 골짜기. 이건 우리가 뭐 나중에 공부를 하면 좋은데 하나님이 성경책에 쓰신 글이 아니고 땅 위에 쓰신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건데 뭐 이런 것도 우리가 공부하면 좋고 일식이나 뭐 월식 이런 것도 하나님이 천체 해달별과 인생의 역사를 동시에 주관한다는 굉장히 중요한 증거들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 또 뭐 하나님의 많은 신비로운 것들을 느낄 수 있죠. 오늘 이야기할 것은 여기 조금 작은 세상입니다. 자, 여기 현미경이 있는데 현미경을 통해서 우리가 작은 것을 볼 수 있죠. 그런데 현미경보다도 수천 배, 수만 배 더 작은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오늘. 그런 것들을 다루는 학문이 양자역학입니다. 그래서 뭐 이게 이제 처음 보는 그림일 건데 이게 하여튼 무지 이렇게 작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오늘 양자역학을 살펴보는 이유는 여기에도 하나님의 능력과 섭리와 하나님의 솜씨가 드러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 번쯤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양자역학이라는 용어를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양자역학이라는 용어는 자, 이렇게 보시면은 영어로는 뭐 퀀텀 메커닉스, 뭐 양자역학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이제 양이라는 것은 이제 헤아릴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 둘, 셋. 그러니까 1.5, 뭐 2.4 이런 것들은 없고 1, 2, 3 이렇게만 헤아릴 수 있다는 거고 그러니까 띄엄띄엄하다, 띄엄띄엄 있다 뭐 이런 이야기고 오늘 그 양자역학이라는 말을 쓰는데 양자역학 외에도 뭐 양자생역학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은데 고전역학에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양자역학은 주로 물질을 파동으로 취급합니다. 파동이 굉장히 중요한데 파동으로 취급하는데 지금 여기 왼쪽의 것들은 좌우가 꽉 막혀 있죠. 그리고 오른쪽 것들은 좌우가 이렇게 좀 삐져 나왔죠. 자, 그래서 이렇게 삐져 나온 것들, 요거는 이제 금지되는 것들입니다. 금지되고 왼쪽에 이렇게 딱 맞는 것들은 허용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자, 파장이 이렇게 두 개가 겹쳐져 있으면은 되는 거죠, 지금. 예, 두 개가 겹쳐져 있으면 더 커집니다. 그죠? 더 커지고 파장이 이렇게 겹쳐지지 않고 이렇게 엇갈려 있으면은 이렇게 자, 이것들이 모이면 이렇게 사라집니다. 자, 그래서 요 밑에 그림에 보면은 학생들이 여기 학생들이나 대학생들이나 젊은 사람들이 귀에 이렇게 꽂고 다니는 거 많이 봤죠. 그런 것들이 이렇게 외부에서 규칙적으로 들리는 소음을 다음과 같은 방금 우리가 본 거 있죠. 이렇게 지금 두 개가 합쳐지면 똑같이 합쳐지면 더 커지고 또 엇갈리게 이렇게 합쳐지면 이렇게 사라집니다. 그래서 소음이 사라지게 하는 그런 이어폰입니다. 그죠? 그걸 이런 것들을 실생활에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는 이렇게 이게 전부 다 이게 물질인데 물질은 원자로 되어 있고 원자를 하나의 이렇게 파동으로 나타내기도 합니다. 파동으로 나타내는데 원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쌍이 맞으면은 이렇게 그대로 존속할 수 있는데 이렇게 결이 맞지 않으면 어긋나면은 사라집니다.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끝이 맞는 것만 모으다 보니까 뭐 3개, 파동이 3개인 것, 파장이 3개인 것, 4개인 것, 5개인 것 이렇게 띄엄띄엄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새로운 이 학문의 이름을 양자역학이다 이렇게 이름 짓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이 양자역학은 어떤 성질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제가 잘 안 보니, 예. 양자역학은 물질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공합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렸듯이 처음에는 조금 지루하고 한데 나중에 성경하고 좀 관계되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조금 참아주시기 바랍니다. 물질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공하는데 자, 물질이란 무엇인가? 여기 우리가 이 강단도 물질이고 여기 노트북도 물질이고 다 물질입니다. 그죠? 그래서 물질이 무엇인가 이렇게 궁리를 많이 했는데 이게 입자이면서 파동이다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물질을 이렇게 보면은 이것이 자 이렇게 되어졌을 때 어떤 사람에게는 이렇게 보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자 이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어떻게 보이느냐에 따라서 입자라고 하기도 하고 파동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입자로 생각하고 만들어낸 게 운동 방정식, 뉴턴이라는 사람이 만들어낸 운동 방정식이고 파동이라고 생각하고 만들어낸 게 파동 방정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뉴턴과 슈레딩거라는 파동 방정식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동 방정식을 풀어보면은 해가 여러 개 나옵니다. 한 뭐 수백 개 나오는데 그것을 자세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고 우리가 만질 수 있는 것들이 파동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물질이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나 하면은 자, 이 끝으로 가도 제로가 되지 않습니다. 0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질을 입자로 보는 입장에서는 뭐 이해할 수 없지만 파동으로 보면은 끝없이 이어지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모든 곳에 모든 것이 있다. 이상하죠? 그런데 물질을 파동으로 보면은 이것도 뭐 충분히 가능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소부재의 하나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런 것들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자역학이라는 것은 전혀 별개의 학문이 아니고 오늘날 우리가 반도체라든지 뭐 핸드폰이라든지 TV라든지 이런 데 다 이 양자역학을 기초로 해서 만드는 그런 학문이다 하는 것들을 알 수 있고, 그래서 이제 물질이 뭐냐? 과학자들이 이제 결론 내린 게 이겁니다. 물질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을 때 입자인 동시에 파동이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많은 것들이 설명이 되고 뭐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양자역학이라는 것은 과학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양자역학은 과학이 아니다. 과학 맞죠? 그런데 과학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자,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자, 전통적인 과학이라는 개념의 종말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자, 요거는 옥스포드 사전을 찾으면은 글자가 작아서 안 보이죠? 그래서 옥스포드 사전을 찾으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걸 이제 번역을 하면은, 실험과 같은 방법을 통해서 증명할 수 있는 사실에 기반한 것이 과학입니다. 증명을 못하면 과학이 아닙니다. 그죠? 자, 그런데 양자역학에는 아주 기본적으로 양자도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양자도약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어떤 물질이 1층에서 2층으로 갈 때 어떻게 갑니까? 잘 보십시오. 여기서 여기 까만 게 가는데 자, 이렇게 가죠. 연속적으로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죠? 그런데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여기서 1층에서 2층으로 갈 때 이렇게 이어져서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갑니다. 못 보셨죠? 한 번 더 이렇게 갑니다. 한 번 더 이렇게 갑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양자도약이라고 하고 퀀텀 점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 너 골프 실력이 뭐 퀀텀 점프했어. 뭐 영어 실력이 퀀텀 점프했어.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그죠? 이렇게 갑자기 확 늘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갑자기 확 이동했다는 말이죠. 이게 기존의 과학적인 개념으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합리적으로 증명이 안 됩니다. 그죠? 자, 그건 이제 여기에 파동으로 보면 또 이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파동이 3개 아니면 4개 아니면 5개라 했죠. 그래서 3개에서 4개 갈 때는 3.5개라는 건 없죠. 아까 전에 파동이 엇갈리면 사라진다고 했지 않습니까? 사라지기 때문에 3개 아니면 4개고 4개 다음은 5개지 4.5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를 이제 물질을 입자로 보면 신기합니다. 한쪽에서 사라졌는데 다른 쪽에서 퍽 나타납니다. 이러한 능력을 부릴 수 있으면 교회일 때도 편하겠죠. 집에서 사라졌다가 교회로 탁 나타나면 되니까, 그죠? 이런 걸 이제 양자도약이라고 합니다. 쉽죠? 양자도약, 퀀텀 점프, 그죠? 내가 뭐든지 퀀텀 점프 할 수 있으면 굉장히 유익합니다, 그죠? 자, 이거는 뭐 공간을 접어서 뭐 이동하는 축지법보다 더 유용한 겁니다. 자, 이것만 이해되는 게 아니라 불확정성의 원리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뭐냐면은 신기한데 이게 뭐 항상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짧은 시간, 이 원리가 허용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만 짧은 시간만 주어지면 얼마든지 이렇게 변할 수 있다는 건데 예를 들어서 1 더하기 1은 얼마입니까? 2지요. 근데 갑자기 100이 됩니다.
100이 됐다가 다시 2가 됩니다. 그죠? 이런 것들을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양자역학은 기존의 전통적인 과학은 아닙니다. 자, 이게 이제 비유로 들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어떤 아이가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아이고 이게 어떤 아이가 갑자기 가다가 질량이 막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이렇게 공룡으로 가다가 조금 있다가 다시 순진한 아이로 지나갑니다. 그죠? 그러니까 제가 몸무게가 한 80kg 되는데 갑자기 8톤이 됐다가 다시 80kg 됐다가 이런 일들이 작은 세상에서는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이해 안 되죠? 이해 안 됩니다. 예. 그리고 또 6은 이제 소인수라고 해서 2하고 3으로 분해되는데 뭐 21은 3하고 7로 분해된다. 이거 쉽죠? 이거 쉬운데 자 이게 굉장히 큰 숫자입니다. 687억 얼마 되는데 이게 딱 두 개의 숫자로 소인수라는 그 특별한 숫자로 어떻게 분해되느냐. 이건 한 개인이 하기에는 평생 해도 못합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보다 무지막지하게 큰 수가 있습니다. 지금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입니다. 요거 지금 너무 숫자가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 이거는 뭐 슈퍼컴퓨터가 계산을 해도 막 몇만 년 걸리는 그런 엄청난 숫자입니다.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제 암호 우리가 뭐 카드 쓰고 뭐 인터넷 사이트 비밀번호 넣고 이럴 때 이런 원리를 이용해서 이제 비밀번호를 씁니다. 자, 그런데 자, 요게 이제 그 신문에 난 이야기인데 그 양자 컴퓨터, 그러니까 양자 역학이 아니라 양자 역학의 원리를 이용한 양자 컴퓨터라는 것을 만들면은 지금 우리가 그 슈퍼컴퓨터라고 하면 굉장히 그 큰 능력이 센 그 컴퓨터입니다. 우리나라에 몇 대 없는 그런 컴퓨터인데 슈퍼컴퓨터의 100만 배, 1000만 배 이상의 능력을 가질 수 있는 컴퓨터를 만들 수 있습니다. 뭐 양자 역학을 이용한 컴퓨터를 만들면, 그죠? 그래서 슈퍼컴퓨터가 1만 년 걸릴 거를 한 200초 만에 이렇게 풀어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초기 생산하고 있는 양자 컴퓨터인데 양자 컴퓨터 이제 모양은 서로 이제 바뀔 수 있습니다. 바뀔 수 있는데 이제 이 원리가 뭐냐? 원리가 신기합니다. 자, 여기 이제 미로 찾기가 있으면은 입구에서 출구로 나갈 때 정답을 모르지요. 그런데 이 빨간색 보입니까? 정답입니다. 이게. 근데 빛은 이걸 순식간에 다 가봅니다. 갈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다 가보고 정답만 딱 찾아내가지고 그쪽으로 딱 갑니다. 누가? 빛이. 그렇게 됩니다. 그럼 이런 원리를 이용해서 양자 컴퓨터도 만들고 그렇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K에서 사람이 물에 빠졌어요. 그럼 내가 A에 있는데 K까지 달려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1번, 2번, 3번 경로로 있는데 어떤 경로로 가는 게 가장 빠르겠습니까? 예? 2번요? 2번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뛸 때 물속으로 헤엄치는 것보다 모래사장으로 뛰는 게 빠르죠. 그래서 이래 3번 같이 뛰어가는 게 가장 빠릅니다. 그죠? 사람이 이것들 1, 2, 3번 다 해보고 뛰어갈 수는 없죠. 그런데 빛은 알고 있습니다. 빛은 공기 속으로 진행하다가 물 속으로 진행할 때 자기가 가장 가까운 경로를 알고 그 경로를 찾아서 쫙 갑니다. 그러니까 모든 경우의 수를 다 해보고 그 중에 가장 짧은 거, 시간이 제일 적게 걸리는 거를 빛은 정확하게 찾아갑니다. 무슨 원리로? 뭐 최소 시간의 원리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왜 그런지는 모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양자 도약이라는 것도 모르고 불확정성의 원리에 의해서 뭐 질량이 변하는 것도 모르고 슈퍼컴퓨터가 이렇게 푸는 과정도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과학이 맞습니까? 합리적으로 설명이 됩니까? 합리적으로 설명이 잘 안 되죠. 그러니까 빛은 처음부터 답을 알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그죠? 자, 그런 그
빛은 처음부터 답을 알고 있었지만 인간은 최근에 이걸 알아내려고 호들갑입니다. 뭐가 어떻고 저떻고 하는데 파란 글씨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태초에 세상을 만들 때부터 빛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할 때 그때부터 빛을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런 그 과학이 증명할 수 있는 사실에 기반한 것이 과학이라고 하는데 양자역학은 증명할 수 없죠. 이런 것들을. 증명이 됩니까? 증명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그 양자역학이라는 것은 상식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 양자역학의 성질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양자역학은 모순입니다. 그죠? 어떤 것이 모순이냐 하면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건데 우리 몸이 이렇게 다 원자로 되어 있고 원자는 우리 물질은 원자로 되어 있는데 이 원자가 물질이라고도 하고 입자라고도 하고 또 파동이라고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입자라는 것은 틀림없이 이렇게 작은 공간에 이렇게 한정되어 있죠. 그런데 파동이라는 것은 이 공간 전체에 이렇게 넓게 퍼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공간에 모여 있으면서 넓게 퍼졌다. 그런 게 있습니까? 그런 게 접수가 이해가 잘 안 되죠. 그죠? 자, 이건 마치 뭐와 같은가 하면은 파란 빨간색 그런 게 있습니까? 그 다음에 뜨거운 얼음 뭐 이런 게 있습니까? 진실만 이야기하는 거짓말쟁이 이런 게 없죠. 그렇죠. 이 비유로 말하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거는 지금 왼쪽으로 가라는 겁니까? 오른쪽으로 가라는 겁니까? 그죠? 마치 이런 것과 같은 그런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이 뭐 그냥 뭐 농담으로 이렇게 하는 이야기 아니고 과학자들이 300년간 뭐 집중적으로 이야기할 때 그 이전까지 하면은 한 2000년 되지만은 300년 동안 치열하게 논쟁하고 토론하고 합의보고 이렇게 한 것이 이렇게 이제 물질은 입자이자 파동이다, 모순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한 겁니다. 그래서 파동이면서 동시에 입자인 것이 가능한가? 뭐 그걸 한번 봅시다. 자, 국소성의 원리라는 게 있습니다. 국소성의 원리라는 것은 이 그 물체가 여기만 있고 저기는 없죠. 분명히. 이 물체가 저기에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국소성의 원리라고 하는데 파동은 어떻습니까? 파동은 또 비국소성의 원리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한계가 있으면 영향을 다른 곳에 미치지 않는 것이 아니고 계속 뭔가 영향을 미친다. 그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두 개의 원리가 서로 충돌하죠. 여기 한정되어 있으면서 넓게 퍼지는 거. 그죠? 그렇다는 겁니다. 이게 술 취한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아니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토론한 결과 내린 결론이 그렇습니다. 자, 여기 이제 입자인 증거가 있는데 이제 원자, 여기 동그란 게 지금 원자입니다. 원자 안에 노란 게 이제 전자라는 건데 빛이 와서 탁 치면은 한 개만 탁 튀어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아인슈타인이 이걸로 이제 노벨상을 받았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여기 붉은 게 파동이라고 칩시다. 파동이 이렇게 쑥 지나가면은 자, 영향을 다 받죠. 그럼 다 튀어나가야 됩니다. 빛이 파동이라면 그죠? 다 튀어나가야 되죠. 그런데 한 개만 딱 나갑니다. 당구공 탁 치듯이 탁 튀어나간다는 겁니다. 또 자, 여기 이제 요 빨간 동그라미 안에 있는 게 간섭문이라는 건데 간섭문이라는 것은 파동의 전형적인 성질입니다. 그러니까 빛은 틀림없이 입자고 틀림없이 파동입니다. 그러니까 틀림없이 뭡니까? 모순이죠. 이상한 성질을 이렇게 갖고 있는 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물질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일들로 인해서 그 당시 그 많은 과학자, 천재 과학자들이 다 코펜하겐에서 다 모였습니다. 그래서 회의를 했습니다. 야, 이게 물질이 입자냐 파동이냐? 도대체 뭐냐? 뭐 이게 이렇게 괴상하냐?
뭐 이렇게 이제 그런 주제로 토론을 했는데 조금 이제 어려운 그림이지만 이 왼쪽의 그림은 이제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우리가 어떤 관측을 하면 이제 뭐 본다든지 빛을 쏜다든지 관측을 하면은 하나로 이렇게 변한다. 이제 그걸 이제 붕괴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바뀐다는 겁니다. 관측하면은 바뀐다는 겁니다. 자, 요거를 이제 비유로 들면은 자, 여기 오른쪽에 여기 이 학생을 잘 보십시오. 내가 평소에 볼 때는 정상적으로 내 친구입니다. 그죠? 친구인데 안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상한 모습을 띠게 됩니다. 보면 어떻습니까? 정상적인 친구가 됩니다. 안 보면 어떻습니까? 이상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물질이 이렇다는 거죠. 물질이 이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관측을 하기만 하면은 다르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양자역학이라는 것이 굉장히 난잡한 학문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수학적으로 아주 빈틈없이 정확하게 쓰여져 있고 실험적으로 잘 검증이 되어 있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확인되어졌고, 그죠? 이걸로 노벨상 받은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엄청 많고 많은 산업에도 이용되고 있습니다. 단지 뭡니까?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 학자들이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결론을 내리는데 물질은 또는 뭐 전자는 입자인 동시에 파동이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리고 뭐 다른 여러 가지 이제 전문적인 이야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자는 측정할 때 우리가 그 인간이 인식할 수 있는 입자로 바뀐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죠? 저 조금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아인슈타인입니다. 아인슈타인이 그 굉장히 그 뭐 많은 것들을 연구했지만 양자역학에 대해서는 왕따입니다. 자, 아인슈타인이 무슨 말을 했는가 하면은 내가 보고 있지 않으면 저 달은 존재하지 않는 건가? 이렇게 이제 질문을 던집니다. 어떻겠습니까? 지난번 우리가 JBA 모임에서는 요 질문만 던지고 말았는데 오늘 이거 답도 할 겁니다. 자, 요게 이제 뭐 어떤 실험의 한 종류인데 이 실험을 해서 그 결과가 요게 이제 간섭문이라는 건데 요게 나오면은 아주 작은 성질, 양자역학적 성질을 띠는 물질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거시세계, 거시세계라는 것은 우리하고 친숙한 겁니다. 이렇게 사람이라든지 달이라든지 뭐 책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거시세계의 물질이라 그러고 전자, 양성자, 뭐 이렇게 원자, 분자 이런 것들은 작은 세상의 그 물질이라 해서 미시세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거시세계와 미시세계를 구분하는 기준이 위에처럼 이렇게 간섭무늬가 나타나면 미시세계의 물질, 간섭무늬가 이렇게 밑에 것처럼 간섭무늬가 나타나지 않으면은 거시세계의 물질 이렇게 판단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내가 관측하는 것도 세게 관측하느냐, 살짝 관측하느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겁니다. 그죠? 자, 요것도 이제 비유를 한번 들어봅시다. 자, 여기 철수가 있습니다. 철수가 우리 집에 금송아지 10마리 있어. 이렇게 자랑을 합니다. 그러면은 정말로가 그래 한번 볼까? 이러면은 금송아지가 어떻게 됩니까? 사라지고 안 보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친구가 돌아서서 안 보면은 금송아지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눈을 싹 감거나 선글라스를 끼고 자세히 흐릿하게 보면 어떻습니까? 흐릿하게 보입니다. 물질 그런 성질이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실험을 한 사진인데 한 개씩 쏩니다. 한 개씩 쏘면은 지금 나오고 있습니까? 자, 여기 지금 한 개씩 점이 한 개씩 더 생깁니다. 생기면서 한 개씩 쏘더라도 이렇게
간섭 무늬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간섭 무늬가 생긴 거 보이십니까? 그래서 최종 모양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그죠? 줄무늬처럼 간섭 무늬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개가 저것끼리 짜고 치는 게 아니고 한 개씩 쏘더라도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거시세계와 미시세계를 어떻게 구분할 거냐. 그래서 이런 그 간섭 무늬가 생기면 그렇게 위쪽에 있는 것이나 아래쪽에 있는 거나 간섭 무늬가 생기기만 하면은 미시세계 물질이다. 우리가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시세계와 거시세계를 가르는 기준이 자, 원자나 분자, 뭐 원자 스케일이냐, 아니면은 요거는 분자입니다. 분자 스케일이냐, 아니면은 세포나 세포 미세 구조, 염색체 이런 기준이냐, 아니면은 뭐 사람 정도 되느냐, 뭐 이렇게 과학자들이 굉장히 궁금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존 알고 있는 것은 뭐 전자나 뭐 이런 것들은 미시세계 물질인 줄 알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 아인슈타인 외에 나머지 사람들은 어떤 게 이제 고민이었는가 하면은 정령 세상은 둘로 나뉘어졌느냐. 아까 전에 뭐 그 양자 도약하고 뭐 갑자기 뭐 질량이 작은 것이 갑자기 커졌다가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은 이제 미시세계에서만 나타나는데 이렇게 세상이 이렇게 미시세계와 거시세계로 둘로 나눠졌느냐. 이렇게 이제 고민을 합니다. 과연 두 개로 나눠졌냐 이런데 과거에 두 개의 세계가 하나로 그 합쳐진 적이 있습니다. 뉴턴 시대인데 자 이렇게 어떤 것들은 직선 운동을 하고 어떤 것은 원 운동을 한다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뉴턴 이전에. 그래서 지상 세계는 인간이 사는 지상 세계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뭐 포물선으로 떨어지거나 직선 운동을 한다. 그리고 천상은 신이 사는 세상이라서 완전한 세상이기 때문에 원 운동을 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뉴턴이 어떻습니까? 뉴턴이 이 둘을 통합했죠. 여기를 보면은 자 돌을 약하게 던지면은 땅으로 떨어지지만 아주 세게 던지면 어떻게 됩니까? 원 운동 하지요. 그죠? 그래서 뉴턴이 두 개의 세상을 하나로 통일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죠? 자, 아인슈타인이 그래서 이러한 궁금증을 가지는데 아인슈타인은 내가 안 보면 저 달이 존재하느냐 이렇게 궁금해했고 또 많은 다른 과학자들은 정말로 세상이 두 개로 나눠져 있느냐 이런 걸로 이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자, 이때 안톤 차일링거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자, 이 사람이 이전에 물론 빛을 아까 전에 그 실험을 했죠. 하니까 간섭 무늬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 빛은 그 미시세계의 물질이 맞죠. 그 다음에 이제 전자에 대해서도 해봅니다. 전자도 이렇게 해보니까 전자도 간섭 무늬가 생깁니다. 그 다음에 전자보다 한 1820배 더 큰 양성자라는 게 있습니다. 양성자를 해보니까 양성자도 이렇게 간섭 무늬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양성자까지도 미시세계 물질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양성자보다 50만 배 더 큰 플루렐이라고 하는 축구공처럼 생긴 분자가 있습니다. 축구공 분자. 50만 배 하면 어마어마하게 큰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를 어느 정도 큰지 비율을 한번 들어드리겠는데 양성자가 사람 키라고 하면은 이 축구공 분자 플루렐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전체 크기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양성자는 미시세계 물질이라서 간섭 무늬가 나타났는데 축구공 분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50만 배 더 큰데 사람으로 치면 우리나라 크기만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걸 굉장히 궁금해했는데 안톤 차일링거라는 사람이 이 실험을 했습니다. 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이게 거시세계 물질인지 미시세계 물질인지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축구공 분자조차도 이런 간섭 무늬를 나타냈습니다. 예, 저는 이걸 처음 알고 굉장히 흥분되고 깜짝 놀랐는데
자, 물론 이제 이 실험을 할 때 외부의 그 먼지 같은 거 완벽히 차단하고 완벽히 진공으로 만들고 소음도 없어야 되고 진동도 없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그 축구공 분자라는 어마어마하게 큰 분자도 간섭무늬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빛도 전자도 양성자도 플루렌도 이 간섭무늬를 다 나타내면서 미시세계의 성질을 띈다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그리미시딘이라는 그 플루렌보다 더 큰 분자도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이것도 간섭무늬를 나타냈습니다. 그죠? 그래서 결론은 났습니다. 결론은 났는데 뭐냐 하면은 축구공 분자뿐만 아니라 외부의 먼지나 진동이나 뭐 공기나 이런 게 완전히 차단된 상태에서 실험을 하면은 축구공 분자뿐만 아니라 사람도 지구도 은하계 전체도 이렇게 실험을 하면은 미시세계의 행동을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미시세계의 행동을 한다는 게 아까 전에 그 양자도약 있죠. 집에서 사라졌다가 교회에서 나타나는 거 이거 된다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러면 이제 아인슈타인의 물음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보고 있지 않으면 저 달은 존재하지 않는 것인가? 그렇지요.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뭡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에 먼지도 많고 진동도 많고 빛도 많고 이렇기 때문에 그 조건이 성립이 안 돼서 그렇지 그 조건만 성립되면은 양자도약이라든지 불확정성의 원리라든지 뭐 이런 현상들이 달조차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지 않았지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미시세계와 거시세계 둘로 나눠진 것이 아니고 본래 하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과학자들의 의문도 해결됐죠. 정령 세상은 둘로 구분됩니까? 구분 안 됩니다. 하나입니다. 하나. 그죠? 하나인데 먼지도 많고 뭐 이런 그 여러 가지 변수들 때문에 두 개로 나누어져 보인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광자부터 전자부터 우리 은하계, 지구 은하계까지 본질적으로는 양자역학적 성질을 다 띠는 물질이다 라는 것이 오늘 그 과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결론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성경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문이 닫혔는데 그냥 쓱 지나갔죠. 들어갔죠. 자, 우리가 이거 양자역학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이야기 됩니까? 안 됩니까? 얼마든지 될 수 있습니다. 이거 뭐 본래 되는 겁니다. 이해될 수 있는 게 아니고 본래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결론이 뭐냐 하면은 소립자에서 은하까지 모든 물질의 이중성은 보장된다. 모든 물질이 그 양자도약이나 뭐 하이젠berg의 불확정성 원리나 뭐 슈퍼컴퓨터에서 일어났던 그런 일들이 다 이렇게 그런 성질들이 있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수많은 관측 행위가 존재하기 때문에 단지 그것이 안 될 뿐이다.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저는 굉장히 쇼킹합니다. 놀랍지요? 놀랍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양자역학과 성경과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이 사람은 이제 보어라는 사람인데 보어가 이제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은 양자론을 처음 접하고도 충격을 받지 않은 그런 사람은 양자역학을 이해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니까 몰라도 됩니다, 우리. 이게 말도 안 되네 이러면은 이 사람은 잘 이해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파인만이라는 사람인데 양자역학을 완벽히 이해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여러분들 잘 모르겠죠, 지금? 아주 정상입니다. 모르는 게 정상입니다. 뭐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도 모르고 이걸 그 양자역학을 만들어낸 사람도 모르고 파인만도 모르고 보어도 모르고 다 모릅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이 놀랍습니다. 자, 우리가 삼위일체나 뭐 예수님의 그 인성과 신성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죠? 여기 성경 구절들을 보면은 신명기에 보면은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고린도서에 보면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뭐 다른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뭐 세 분이다 뭐 이런 식의 뉘앙스가 많습니다. 그죠? 창세기도 보면은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뭐 하나님 복수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 많은 그 신앙의 선배들이 내린 결론이 삼위일체다.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말은 없죠. 삼위일체다 이렇게 뭐 결론을 내렸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는 완전한 신이자 완전한 인간이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건 말도 안 돼. 성부 하나님만 하나님이고 나머지는 하나님 아니야. 이런 사람들도 있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님은 완전한 신이고 완전한 하나님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은 사람이고 하나님이 아니다, 또는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물질 우리 돌멩이 하나 또는 뭐 전자 하나 그것이 파동이면서 동시에 입자인 것은 설명할 수 있습니까? 여기에 딱 공간에 국한되어 있는데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다. 공간이 국한되어 있으면서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다. 설명 가능합니까? 파동이면서 동시에 입자인 이런 것들은 설명 불가능하죠. 이거 하나 설명 못하면서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완전한 신이자 완전한 인간이라는 것을 이해 못한다고 그렇게 뭐라고 해야 됩니까? 비난할 수 있습니까?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이걸 먼저 이해해놓고, 이걸 먼저 풀어놓고 하든지, 아니면 성경이 맞습니다. 성경이 옳습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대로 믿겠습니다. 이렇게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한 사람이면서 완전한 신인 존재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죠? 예, 성경적인 이제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죠? 자, 국화옆에서 서정주 시인이 이제 쓴 시인데, 한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하여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이렇게 국화꽃 한 송이를 보면서 굉장히 뭐 시적 발상이 떠올랐던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또 뭡니까? 커피 한 잔을 놓고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고, 뭐 밥공기 하나를 놓고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쌀 한 틀을 보면서 시적 감상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래 쌀 한 톨을 보면은 쌀 한 톨이 생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농부가 농사를 지어야 되죠. 자, 농부가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뭡니까? 햇빛이 쨍쨍 내려줘야 되는 거죠. 자, 햇빛은 그냥 옵니까? 태양이 뭡니까? 이렇게 활활 타올라야 되죠. 태양이 없으면 햇빛이 옵니까? 안 되죠. 자, 태양이 이렇게 활활 타오르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여기서부터 좀 어려운데, 중수소와 삼중수소와 핵융합을 해가지고 헬륨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안 되고는, 이렇게 이제 이걸 핵융합 반응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안 되고는 태양이 활활 타오를 수가 없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핵융합 반응을 하기 위해서는 철이 뭐 가장 안정한 핵융합의 원리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도 이제 핵도 그 안에 또 원리가 또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쌀 한 톨을 보고 그냥 넘기면 안 됩니다. 쌀 한 톨에 수소를 합치시는, 중수소와 삼중수소를 합치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섭리가 거기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죠?
국화 옆에서 국화를 한 송이를 보고 뭐 국화를 보고 감동할 수도 있지만 우리 성도라면은 뭐 쌀 한 톨,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핵융합 반응을 시키시는 하나님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식사 기도를 할 때 뭐 중수소와 삼중수소를 합하시는 하나님 뭐 이렇게 기도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알고는 있어야 되죠. 그죠? 알고는 있어야 되죠. 하나님의 엄청난 그 양자역학적 은혜와 섭리와 능력이 쌀 한 톨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 존재와 인식에 대해서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 여기 세상에 존재하는 물질을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그 페르미온이라는 거고 하나는 보존이라는 건데 뭐 별거 없습니다. 그냥 뭐 물질의 종류인데. 자, 요걸 이제 파우리의 베타 원리라고 하는데 베타 원리를 발견한 파우리라는 사람입니다. 여기 우리가 버스를 타면은 웬만한 친한 사이 아니고는 같이 앉지 않죠. 이 좌석 두 개가 있으면 따로따로 이렇게 앉지 않습니까? 이렇게 떨어져서 앉는다. 이런 게 이제 베타 원리입니다. 베타 원리. 자, 물질들 사이에도 그렇습니다. 자, 여기 이제 왼쪽하고 오른쪽이 두 종류의 물질인데, 자, 이렇게 보면은 한 종류는 그대로 있고 한 종류는 다 합쳐지죠. 그렇게 이렇게 떨어져서 서로 이렇게 밀어내기 때문에 형체를 가지고 있는 게 페르미온이라는 입자들이고 다 이렇게 뭉쳐지는 게 보존이라는 입자들입니다. 그죠? 이 학자들이 많이 연구를 해서 이런 것들을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페르미온이라는 입자는 원자를 만들기도 하고 뭐 곰을 만들기도 하고 사람을 만들기도 하고 뭐 사과를 만들기도 하고 땅을 만들기도 하고 이렇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구성하는 입자들이 페르미온이고 보존이라는 것은 막 빛 같은 거, 에너지 같은 거, 레이저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보존이라는 입자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두 가지 물질이 존재합니다. 자, 이런 많은 그 베타 원리 없이 하나님이 지으셨다면은 베타 원리가 아니면은 우리가 이렇게 만져볼 수 있습니다. 이 제 살을 만지면 말랑말랑하죠. 여러분들 뭐 본인의 살을 만지면 말랑말랑합니다. 이렇게 감촉이 있죠. 이런 게 페르미온이라는 게 아니라면은 이렇게 감각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쑥 사라져 버리죠. 그죠? 여러분들이 그 첫 자녀를 가졌을 때 애기 이렇게 손을 만지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좋습니까? 이게 다 그 하나님이 만드신 베타 원리 때문에 가능합니다. 만약 그게 없으면은 애기 손을 만졌는데 쑥 사라지고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서로 밀어내는 성질, 베타 원리가 없으면은 애기 손을 만져볼 수도 없죠. 자, 여러분 그때를 기억합니까? 찌릿찌릿할 때. 남녀가 손을 잡으면 찌릿찌릿하지요. 이것도 베타 원리가 없으면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석 지나가 버리면은 뭐 느낄 사이도 없지요. 자, 이게 이제 고스트카는 영화인데 여러분들 아마 옛날에 다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뭐 사랑과 영혼 뭐 이런 영화인데요. 자, 이 한참 뭐 사이좋게 지내다가 남자가 죽었죠. 죽으면서 영혼이 되어서 이제 뭐 이렇게 서로 만져보고 싶은데 만질 수가 없습니다. 그죠? 왜 그렇습니까? 베타 원리가 적용되는 우리 물질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못 느끼고 살았지만 우리가 어떻게 이동할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또 커피를 마시면 커피 향을 느낄 수 있고 목으로 넘어가고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 그 베타 원리가 없으면은 그런 것들을 뭐 느낄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살만하게 우리가 그런 것들을 느끼고 살만하게 이렇게 만들어놨죠. 그래서 이제 가끔 이제 유체 이탈을 하는 경우가 있죠. 유체 이탈.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만졌는데 석 지나가 버리죠. 그죠? 왜? 그 물질을 구성하는 그 페르미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페르미온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걸 느끼고 살도록
뭐 파울리는 발견한 거지만 이걸 만든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자, 그래서 내가 그 사랑하는 사람, 뭐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뭐 누가 될 수도 있지만 포옹할 때 그때 느끼는 그 기쁨, 그죠? 내가 또 잔잔한 이렇게 배경 음악을 들으면서 음악도 이렇게 우리가 이 베타올리가 적용되지 않는다면 이게 내 고막을 두드리는데 그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음악을 들으면서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 이런 것들 자체가 전부 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베타올리를 통해서 그런 걸 느끼도록 살게 만들어 주셨으니까 가능한 겁니다. 그죠? 자, 오늘부터 포옹기도 하십시오.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포옹할 때 기쁨을 느끼신다면은 하나님 베타올리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마 뭐 기도할 수도 있지 싶습니다. 자, 천국의 존재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엿보겠습니다. 자, 그 하이젠베르그의 불확정성의 원리에 의하면은 비유지만 깨구리가 코끼리로도 변할 수 있습니다. 엄청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죠. 질량이 없던 곳에 나타나기도 하고 하나가 여러 곳에 나타나기도 하고 갑자기 이쪽에 있던 게 저쪽에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상하죠?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매일 느끼고 사는 데가 있습니다. 꿈에서 그렇죠. 꿈에서 뭐 이러한 일들을 꿈속에서 이러한 뭐 양자역학과 비슷한 그죠? 그런 일들을 느끼고 살기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꿈이라는 것은 다른 세상에 존재한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 양자역학이 적용되는 세상이 어디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지금 내 손가락 안에도 있고 내 몸 안에도 이 양자역학이 적용되는 물질이 있는 겁니다. 그죠? 아까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하고 양자역학이 적용되는 세상하고 둘이 아닙니다. 하나입니다. 하나. 그죠? 자, 우리는 굉장히 그 좁은 영역만 경험하고 살고 죽습니다. 그죠? 자, 이거는 이제 토성을 지나가던 우주선이 지구 쪽을 보면서 찍은 사진인데 여기 조만한 점 보입니까? 여기 지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경험을 많이 하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그죠? 자, 우리가 이제 우리의 인지가 닿는 세상들이 이건데 현실이 가장 크게 느껴지죠. 그죠? 제일 큰 사진. 이 큰 사진에 나타나는 것은 이제 우리가 뭐 현실이라고 하는 것들이고 미시 세계도 틀림없이 존재하는 세상이죠. 존재하는 세상이고 꿈은 우리가 또 매일 느끼는 거고 나중에 또 천국에도 가게 될 겁니다. 그죠? 이 모두가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의 세상입니다. 사실은 하나의 세상인데 비유로 들면은 우리가 그 전자기파라는 게 있는데 그 인간이 느낄 수 있는 범위는 요 빨간색으로 된 거 있죠. 요것밖에 눈으로 안 보입니다. 전자기파가 굉장히 많은데 다른 것들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 빨주노초 파남보 이렇게 보이죠. 나는 엑스레이를 눈으로 본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죠?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그 세상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느끼는 것은 이 현실 세계 이것밖에 못 느낀다는 거죠. 그죠? 우리가 양자역학은 분명히 일어나고 있지만은 느낄 수 있습니까? 못 느끼죠. 천국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데 우리가 못 느끼죠. 그죠? 그래서 상당히 그 제한된 세상에서 살고 있다 하는 거 여러분들이 알으셨고 아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그 양자역학이 신기한 이상한 성질을 이용해서 또 나쁜 사람들은 나쁘게 또 이용을 합니다. 사단이 또 이걸 이용합니다. 그죠? 사단이 이용하는데 자, 성경에는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물질이 있으면 좋죠. 멋있는 차에다가 바닷가에 별장을 짓고 멋진 건물을 만들고 이렇게 좋겠죠. 예, 좋은데.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런 재물보다도 하나님을 우선으로 해야 되겠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타락한 과학이죠. 하나님과 타락한 과학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든지 타락한 과학을 섬기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지금 왼쪽 위에 거는 이제 빅뱅에 대한 그림이고 왼쪽 아래는 이제 주라기 공원, 그죠? 영화죠, 영화. 주라기 공원 하면 백악기, 주라기, 무슨 기, 트라이아이스기 이렇게 쭉 나오죠. 그는 이런 이 네 가지 그림 중에 야, 저거 옳다, 친숙하다, 맞다 이런 생각이 들면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간 겁니다, 벌써. 자, 하나님은 틀림없이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절로 생겨난 게 아닙니다, 그죠? 자, 그 밀레라는 사람은 네 가지 그 기체를 넣어가지고 유기물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이렇게 쭉쭉쭉쭉 진화돼가지고 사람이 만들어졌다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무에서 원자가 되고 원자에서 분자가 되고 분자가 코아세르베이터가 되고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에서 사람이 되었다고 믿든지 아니면 흙에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믿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이런 건 없습니다. 그죠?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듯이 이런 진화론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과학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두 가지. 실험으로 재현할 수 있는 과학이 있고, 그 다음에 세상의 역사를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세상이 만들어졌나, 세상의 역사를 이해하려는 과학, 두 가지 종류의 과학으로 나눌 수 있는데, 엄밀하게 말해서 이 두 번째 세상을 이해하려는 역사, 이것들은 과학이 아닙니다. 합리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게 없죠. 자, 이런 게 뭐가 있습니까? 주로 이제 어떤 질문에 답하려고 나온 거냐 하면은 나는 누군가, 세상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지구는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이 우주는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이런 것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 알 수 있습니까? 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실험과학, 역사과학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역사과학이라면은 대체로 이런 겁니다. 우주는 138억 년 전에 빅뱅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또는 지구는 45억 년 전에 태양의 불기둥에서 떨어져서 나와서 지구가 만들어졌다. 이런 거라든지 또 트라이아이스기, 주라기 이런 역사 지질시대 이런 것들이 있죠.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이런 것들이 다 역사과학에 속합니다. 역사과학에 속하고 그런 역사과학의 출발점의 양자역학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이거는 이제 여기 우리 세상을 점점 이렇게 아주 크게 확대되면은 뭔가 진공이지만 굉장히 요동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걸 이제 양자요동이라고 합니다. 그죠? 양자요동이라고 하는데, 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런 우주 전체, 이거는 이제 우주 전체를 나타내는 겁니다. 우주 전체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 왼쪽 두 개 보면은 요거 두 개도 실험과학에 속한다고 할 수 있고, 요것도 이제 실험과학에 속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왼쪽이 오른쪽으로 됐다. 이것은 실험과학이 아닙니다. 역사과학이죠. 그러니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됐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까? 증명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왼쪽과 오른쪽을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됐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세상이 저절로 만들어졌다. 이렇게 설명하는 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예수님을 유혹할 때도 어떻습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진짜도 이야기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속임수도 쓰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실험과학을 이용해서 이건 이렇다 저건 저렇다 뭐 실험과학을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이렇게 됐다. A가 B가 됐다는 것은 진리가 아닌데 진짜하고 가짜하고 싹 섞어가지고 진짜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1장 1절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학자들은 태초에 큰 폭발이 있었다. 태초에 양자요동이 있었다. 뭐 막과 막의 충돌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진짜가 아니기 때문에 진실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바뀝니다. 그죠? 내가 이 이론이 옳아라고 하는 순간 또 바뀌어 있습니다. 왜? 진짜가 아니니까. 거짓말이니까. 계속 그 새로운 현상이 바뀌면은 계속 그 바뀌어야 됩니다. 자, 이거는 이제 따끈따끈한 뉴스인데 올해 9월 3일에 우주의 역사가 138억 년이 아니라 270억 년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새로운 주장입니다. 그죠? 이게 이제 그냥 뭐 농담 삼아 하는 이야기 아니고 새로운 그 제임스 웹이라는 그 망원경이 이제 새로 발사돼 가지고 많은 관측을 했는데 관측해 보니까 138억 년에 해가지고는 택도 없더라.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진실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바뀝니다. 내가 137억 년이 옳다, 138억 년이 옳다 이렇게 말하는 순간 바뀝니다. 지구의 역사도 마찬가지요. 지구의 역사도 45억 년이라 하지만 사실은 3천만 년이다, 뭐 3억 년이다, 15억 년이다 계속 바뀌어 왔습니다. 그죠? 바뀌어 왔는 도표가 여기 지금 앞에 있죠. 물론 뭐 이야기하기를 막 방사능 동위원소 조사해 보니까 45억 년이야. 굉장히 진짜인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거기에는 그 진짜와 가짜를 속여서 인간들을 하나님의 성도를 유혹하려는 그런 속임수가 많이 녹아 있습니다. 자,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엿새 동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쉬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은 분명히 내가 세상을 만들었다, 내가 천지를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엿새 만에 내 세상을 다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분명히 내가 사람을 흙으로 만들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빅뱅이 어떻고 138억 년이 어떻고 백악기가 어떻고 원신이 어떻고 구석기가 어떻고 신석기가 어떻고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동조하고 옳다고 생각하면은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는 겁니다. 그 정점에 양자역학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과 과학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든지 과학을 섬기든지 하나 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양자역학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살펴보면은 뭐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삼위일체 이런 것들에 대한 그 힌트도 많이 얻을 수 있고 성경 속에서 등장하는 그 표적 사건을 우리가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기초가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만큼은 사탄의 속임수인 역사과학을 몰아낼 수 있는 그런 뭐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